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성지라고 불리는 동창리 위성 발사장을 전격 방문해 시설을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미 군사당국은 최근 북한이 쏜 두 발의 탄도미사일 역시 새 ICBM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북한의 고강도 무력 시위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입니다. 가죽 점퍼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로 로켓 발사대가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어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시찰한 뒤 시설 확충과 개축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위성 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시설 일부만 개조하면 언제든 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곳에서 사거리 10,000km 이상의 화성 14, 15형 등 ICBM을 줄줄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ICBM 성지라고도 불립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을 두고 신형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군사훈련과 태양절이 겹치는 4월에 인공위성을 가정한 ICBM의 시험 발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미 군사당국은 최근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 목적으로 쐈다고 주장한 발사체가 실제로는 ICBM 화성 17형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된 화성 17형은 세계에서 가장 긴 25m 길이의 다탄두 형상을 지녀 괴물 ICBM으로 불립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신형 ICBM의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이 우주, 정찰 위성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ICBM 발사 유예 약속을 깨지 않으면서 최고 수위의 무력 시위를 예고해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ICBM인데 어쨌든 모라토리움을 공식적으로 파기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셈법과 그 방법으로 미국한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북한은 지난 2018년 선제적으로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도 일부 복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한반도 안보 불안 조성과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미국은 즉각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관련 기술과 물자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건데요. 뉴욕 연결해서 미국 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용주 특파원,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한다는 거죠. 추가 제재 어떤 내용 들어갈까요? 네, 먼저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힌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북한이 금지된 무기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의 물자와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치가 이어질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인물이나 기관, 무역회사 등의 금융거래를 막는, 즉 돈줄을 죄는 조치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해왔지만 본토 타격 가능성을 안고 있는 ICBM 개발을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이 지난 2018년에 선제적으로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일부를 복구하는 것도 포착이 됐는데요. 대화 입장만 고수하다가는 ICBM 발사에 이어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강한 압박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효력은 의문입니다. 이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지난 1월 미국이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떻게 될까요?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전망까지 담아 전격 발표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미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부각한 걸로 보이는데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 보니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동맹을 규합해 대북 압박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에는 일관된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 동맹 재건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한미가 보조를 맞출 걸로 보입니다.
폴 럭해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상원에 출석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It seems very promising, everything what we've seen on the conservative side in his approach and focus on defense. And now we'll have to see what it looks like in execution. 북한이 ICBM을 위성이라 주장하며 무력 시위의 수위를 높일 경우 미국의 대응 역시 한층 강경해져 북미 관계가 다시 극한 대치를 이루게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ICBM을 발사할 조짐이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북핵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예고했던 윤 당선인이 과연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할지 시험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ICBM 발사 시험의 일환이었다는 한미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현 정부가 도발이란 표현도 제대로 못 쓰고 굴욕적 대응을 한다며 선거 기간 내내 비판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대응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제 후보가 아닌 당선인 신분이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나 안보관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얘기해왔고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 왔습니다. 논란이 됐던 선제 타격론이 대표적입니다.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미 강경한 대북 정책을 천명해 왔고 미국도 추가 대북 제재 방침을 밝힌 만큼 윤 당선인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이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엔 차원의 제재를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과 중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대북 제재를 합의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북 강경책을 앞세운 윤 당선인도 경제 지원이라는 유인책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면 핵사찰을 선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핵사찰부터 수용을 한다면은 북한의 SOC 건설과 경제 발전을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히 대북 압박을 넘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정교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중국과 미국 외교사절에 예방을 받았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틀째 외교 행보로 중국엔 한중 관계 발전을, 미국엔 한미 관계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에겐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만났던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은 전달받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곧바로 언론에도 공개하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30주년을 맞은 한중 수교로 두 나라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자 싱 대사는 한국이 중국의 2대 교육국이 될 수도 있다고 화답하며 두 나라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육국이 우리나라잖아요. 내후년에 2대는 될 수도 있습니다. 2대. 그렇게 이제 돼야 될 수 없는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친서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희망했는데 윤 당선인은 비공개 면담에서 책임 있는 세계 국가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해 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윤 당선인 측은 전했습니다. 면담 30분 전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외국 정상 가운데 두 번째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15분간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는 축하 인사에 이어 한일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공조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하며
정상 간 만남이 이른 시간 내에 성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윤 당선인 측은 전했습니다. 미국과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델포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 미국이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임을 강조했습니다. 피로써 지키기로 약속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경제와 기후협력, 보건의료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포괄적 발전을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당선 하루 만에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안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직을 제안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양측은 인수위 인사 얘기는 일절 없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번 주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 확정 하루 만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회동했습니다. 양측이 단일화 조건으로 인수위원회 참여를 합의한 데다 인수위원장에도 안 대표 본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지만 양측은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했을 뿐 인수위 인사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인수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계신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당선인 측은 인사 명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교감은 하지 않았겠냐고 말해 혹시 이상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일각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현재 인수위원장엔 안철수 대표와 함께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번 주말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말까지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가능하면 기조분과까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목금까지 인수위원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인수위 조직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외교안보, 정무, 사법행정, 경제 1과 경제 2, 사회복지 문화 등 총 7개 분과로 이뤄지고 당선인직 속 국민통합특위와 코로나 대응과 청와대 개혁 전담팀이 별도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당선인 측은 인수위 구성에 보통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속도를 더 내 인수위 출범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만들겠다는 공약. 대통령 집무실 위치로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총리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수위 안에 청와대 개혁 TF를 만들어 집무실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광화문 집무실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광화문 집무실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화문 집무실의 위치는 정부 서울청사 9층에 있는 총리 집무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 내에 4-5개 층을 비우고 비서실과 안보실 등이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위치는 대통령실의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정부종합청사로 대통령실이 이동하는 건 이미 공약으로 대통령이 정치개혁 방안 중에 하나로 발표드린 바가 있죠. 층수나 층 위치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경호와 보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인수위원회에 청와대 개혁 TF를 신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이미 현 정부 관계자로부터 정부 서울청사 이용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정부 청사에 마련되면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을 다룰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도 이곳에 함께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사무실은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과 삼청동 금융연수원을 다음 주부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통이동 금감원 연수원이 지금 당선인이 주로 방문을 하거나 회의를 한다면 이곳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관저로는 삼청동 총리공관과 용산의 장관 공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오늘은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1시까지로 늘어난 첫 금요일이죠. 날씨도 부쩍 따뜻해져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서울 홍대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희원 기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보이네요. 네, 날씨가 부쩍 포근해진 금요일 밤을 맞아서 이곳 홍대거리는 새학기 모임에 나선 대학생, 또 연인들까지 사람들로 굉장히 북적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활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일찍 와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면서 좀 더 늦게까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또 방역 패스와 같은 번거로움도 던 만큼 최근 연이은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약속이 좀 늘었어요. 원래 집에만 있었는데 밖으로 좀 나돌아다니게 하니까 사람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아직은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10%에서 15% 정도 늘은 것 같고 날씨 좋아지고 하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 큰 도움은 없습니다. 예. 시간 제한을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풀어주는 게 100번 낫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역시 28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1배, 2주 전보다는 1.7배 수준에 그쳐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흘 정도 안에 이 오미크론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해서 최대 37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는 건데, 다만 어제 하루 사망자가 역대 최다인 229명에 이른 건 방역당국도 주시하는 대목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 역시 61.5%로 상승하면서 유행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이 시기, 정부는 신속한 응급 대응과 먹는 치료제 처방을 통해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백신 3차 접종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서울 홍대거리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확진자 수가 37만 명까지 늘어서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환자들을 신속하게 관리하고 PCR 검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적인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종합병원 야외 검사소에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의료진이 코 속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30분 안에 양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은 뒤에야 확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전국 7,500여 곳의 병원에서 이뤄지는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95% 수준으로 높아 추가 검사 필요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좀 더 조기에 받으시고 치료를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재택치료로 전환되며 60세 이상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보건소나 가정에서 하는 자가검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시행되는데 하루 30만 건 이상 PCR 검사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은 방역교통망은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경증 환자가 격리 없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도록 의료체계도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일주일을 넘어서 이제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 울진은 금강송 군락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구역에서 큰 불길이 잡혔고요. 반면 강원 삼척은
응봉산의 산세가 워낙 험해서 진화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지역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현정 기자, 그래도 오늘 기상 상황이 좋아서 큰 불은 잡혔다고요? 네, 저는 경북 울진의 산불재난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8일째 이어진 울진 산불이 오늘 대부분 잡혔습니다. 오전에 소강리 금강송 군락지의 불길을 잡는 데 성공한 데 이어 덕구리 쪽에 큰 불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도 헬기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청력전을 벌였습니다. 바람 등 기상 상황도 좋아 진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오후부터는 잔불 진화 인력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특히 어제처럼 잔불이 되살아날 것에 대비해 금강송 군락지에는 야간에도 특수 진화대와 소방차 헬기를 배치해 3중으로 방화벽을 쳤습니다. 내일도 강풍 소식은 없고 모레인 일요일은 5mm 안팎이지만 비도 올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울진 삼척 지역에서만 이미 2만 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강릉 동해 지역의 4천 헥타르를 합치면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는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울진군의 특별사법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을 지나간 차량 넉 대의 소유주와 주소를 넘겨받고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재난지휘본부에서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강원 삼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응봉산의 불길이 내륙 깊은 곳까지 향하면서 산양 서식지이자 유전자원 보호림 일대까지 불길이 지금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현황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삼척 지역은 아직도 불길이 거세다고요? 네, 저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과 경북 봉화군이 맞닿아 있는 석계제 정상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이 해발 999m의 응봉산인데요. 응봉산 곳곳에서 연기가 쉬지 않고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응봉산은 울진 금강송 군락지와 마찬가지로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울진에 비해 진화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오늘 울진에는 진화 헬기가 87대나 배치됐지만 삼척에서 진화 작업을 벌인 헬기는 11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부분은 280여 명의 진화 인력이 거칠고 험한 산에서 불과 맞서며 지상 진화에 나서야 했고 덕풍 계곡 인근 마을 주민 30명도 직접 산에 올라가 방어선을 구축해 힘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삼척 쪽 주불은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바람은 강하지 않겠지만 험한 산속에서는 시시각각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산림 소방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 내릴 비의 양도 너무 적어 진화에 도움을 줄지 의문입니다. 벌써 8일째 꺼지지 않는 산불은 이미 삼척 지역의 산림 1,560헥타르를 잿더미로 바꿨습니다. 한편 주불 진화 이후 불씨가 곳곳에서 되살아났던 동해에서는 오늘 하루 뒷불 감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삼척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울진 삼척 산불 지역에서 가장 우려되는 곳은 바로 응봉산인데요. 해발 1000m의 험한 이 산이 뚫리면 백두대간인 경북 봉화도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형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삼척과 경북 울진 경계에 있는 응봉산입니다. 화산이라도 폭발한 듯 군데군데 연기 기둥이 수직으로 피어오릅니다. 산불 피해 지역도 어제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가장 위험을 호소하는 곳은 덕풍 계곡 인근 마을입니다. 연기와 함께 치솟은 불길은 낙엽을 태우며 순식간에 나무까지 휘감아 버립니다. 마을 4km 앞까지 불길이 들이닥치자 보다 못한 주민들은 의용 소방대를 조직해 화마에 맞서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서 있는 자리에 한 7, 80m 전방에 불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 또 뒤쪽에도 역시 불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고. 하지만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멸종 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인 덕풍 계곡과 바로 옆 마을 쪽으로 불길은 무섭게 다가오고 여기가 뚫리면 백두대간인 경북 봉화도 위험해지는데 산림청은 진화 헬기를 울진 쪽으로만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는 뭐 헬기를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불이 막 번지니까 빨리 헬기 투입을 해달라고 몇 시간을 떠들어댔는데도 할 수가 헬기가 투입이 안 됐었어요. 산불이 지상 진화가 어려운 백두대간의 한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산속의 마을들은 언제 어떻게 피해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산불이 이렇게 일주일 넘게 워낙 넓은 지역에서 동시에 계속되다 보니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진화 헬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헬기 한 대가 많게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피로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헬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날아와 산림항공관리소에 내려앉습니다. 곧바로 급유차가 다가가 기름을 넣고 헬기는 숨 돌릴 새도 없이 곧바로 다시 날아오릅니다. 아직 2시간가량 남아있는 일몰 시간까지 산불 진화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서입니다. 일출 시간부터 일몰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많이 누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를 많이 본 그 주민들 생각하면서 저희 힘들어도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자 진화 작업을 마친 헬기들이 속속 복귀합니다. 산불 진화 헬기들은 100시간 동안 하늘을 날면 반드시 100시간 동안 정비를 해야 다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정비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100시간 정비는 4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국가 재난 상황이라 저희가 낮에 산불을 끄고 밤에 야간 정비를 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산불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다음 날 아침 꺼졌던 곳에서 다시 불길이 피어오르면서 비행 계획이 급히 변경됐습니다. 일단 608 넘어가고 610 하고 나서 차후에 바로 5일 넘어가는 걸로 지금 시각 오전 6시 45분입니다. 지금 출발한 헬기들은 오늘 산불 진화에 투입된 뒤 일몰에 맞춰 귀환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연속 6일을 비행하면 7일째엔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산불이 계속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연기 속 그 하마 속에서 8시간을 쉬지 않고 비행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하루를 푹 쉬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기에 물을 담고 불이 난 곳까지 낮게 날아가 정확히 뿌리기까지 이렇게 위험천만한 진화 작업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수십 번, 많게는 100번 넘게 이어집니다. 제일 앞에서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는 헬기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가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달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남겼습니다. 대선 패배 후유증을 빠르게 수습하는 동시에 정치 행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패배 직후 선대위 관계자들과 당직자들을 위로했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이번엔 인터넷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죄송하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이재명의 부족함만 탓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또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달라고도 적었는데 향후 정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만 17,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어제 신설된 포털 사이트 팬카페 회원은 하루 만에 4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선거 전 막판 결집했던 2030 여성의 지지가 선거 후에도 계속되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이틀간 당원 가입이 2만 명 이상 늘어났다며 그중 여성이 80%에 가깝고 그 절반 이상은 2030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저희 당에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 민주당에 대한 20대, 30대 여성들의 관심이 아주 커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선거 후에도 계속되는 재조명에 당내에선 이 전 지사의 역할론이 일찌감치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이광재, 김두관 의원은 각각 이 전 지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직후 열리는 지방선거에 이 전 지사가 나서는 건 무리라는 반박도 즉각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겸손한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선거 때 약속한 정치개혁 과제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정비는 정비대로 하되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일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생을 더욱 가까이서 챙기겠습니다. 비대위 구성은 이번 주말까지 마칠 계획인데 N번방 추적자 박지원 선대위 부위원장을 1호 비대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선 기존 지도부의 일원인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비대위 전환 과정이 쇄신으로선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당 밖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나를 공격하는 건 상관없지만 당선인의 공약을 직접 비판하지는 말라고 경고했고, 윤석열 당선인 측도 여가부 폐지는 시대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내는 SNS 글에서 차별과 혐오로 젠더의 차이를 가릴 게 아니라 함께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서초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여가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대통령 프로젝트로 어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 남녀 갈라치기로 젊은 여성들의 표심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 목소리까지 잇따르자 이준석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은희 의원을 겨냥해 우리는 더 이상 야당이 아니라며 이준석을 까든 말든 관계없지만 당선인의 공약을 직접 비판하지는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무슨 반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국민 여론과 시대의 정신에 따른 것으로 대선 표심을 잘못 분석해서는 안 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인수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수위 안에서 또 진지하게 논의가 되겠죠. 휴머니즘의 철학을 반영해서. 하지만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 민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6년 전 불거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검찰이 그냥 덮어버려서 제 식구 봐주기란 비판이 거셌는데 공수처가 재수사 끝에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을 재판에 오늘 넘겼습니다. 문을 연 지 1년여 만에 공수처가 기소한 첫 사건으로 무려 70여 년간 이어졌던 검찰 기소 독점권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중고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1,000만 원 가까운 술접대 등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립니다. 응분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품과 술접대는 봐줬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5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때 수사단장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조사 당일에도 박 변호사와 통화를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를 덮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계속됐고 지난해 7월 재수사에 나선 공수처가 두 사람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 차례에 걸쳐 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중개, 김 전 부장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로 판단된 겁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입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기소권을 행사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검찰이 봐줬던 사건을 뒤집은 결정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판검사 범죄 처벌이라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6일째, 러시아군은 다시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수도로 향하는 주요 고속도로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 집단 매장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브로바리 지역.
수십 대의 러시아군 탱크와 장갑차가 키이우를 향합니다. 매복해 있던 우크라이나군의 포탄이 날아들고 도로 곳곳에선 지뢰가 터집니다. 기습 공격에 당한 러시아군의 탱크는 불에 타고 뒤에 있던 탱크들은 방향을 틀어 달아납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키이우 북쪽에 멈춰있던 러시아군의 탱크 행렬이 키이우에 약 14km까지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임박하자 키이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군복을 입고 총을 들었습니다.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живут в этих районах, живут в этих домах. Мы защищаем сами себя. 어린이 병원과 산부인과까지 폭격당한 남부도시 마리우폴. 러시아가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폭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너무 많아 길게 판 구덩이에 집단 매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Трупы хоронят во дворах пятиэтажек, девятиэтажек. Они ничего не могут. Ну это страшно, так нельзя. 핵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자포리자에 이어 하르키우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도 포격해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도도 전기도 끊긴 채 고립된 북부도시 체르니우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폭발물 처리 전문가 2명이 보호복도 없이 장갑만 끼고 물을 부어가며 러시아군의 폭탄을 해체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키이우에 살고 있는 시민 한 분과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키이우에는 매일 새벽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시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직접 총을 들고 러시아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이우에 살고 있는 30살의 직장인 여성 이리나 씨가 전한 키이우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Но сейчас атак меньше. Раньше атаковали практически под утро. То есть это где-то 4 и вот 5-6 утра. Ну и сейчас тоже так, но меньше. 러시아군이 키이우 외곽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곧 키이우에서도 격전이 벌어질 거라는 긴장감이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Ирпень — это города под Киевом, которые просто снесли. 하지만 그럴수록 키이우 시민들의 저항 의지는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Дрон вражеский пролетал над окном, и женщина сбила его банкой с помидорами. То есть даже настолько мы настроены. 이리나 씨 역시 피난할 기회가 있었지만 키이우에 남았습니다. 왜 피난을 가지 않고 키이우에 남아 계신 거죠? Я для себя решила оставаться в Киеве, потому что я, молодая. 군에 징집된 남성들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이리나 씨처럼 키이우에 남아 군인들을 돕거나 직접 총을 들고 격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Женщины наравне тоже ходят с оружием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обороне, они тоже очень наравне с мужчинами.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의 염원이 함께하는 한 우크라이나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거라고 이리나 씨는 믿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победа всего мира, потому что это не война России с Украиной, это война России против мира через нас, и я думаю, что мы отстоим себя.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도 미국 소비자 물가가 8%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3차 오일 쇼크가 도래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의 한 대형마트, 프리랜서 PD로 일하는 브라이언 씨 부부가 저녁에 먹을 타코 재료를 사러 나왔습니다. 부쩍 오른 가격에 물건을 집을 때마다 망설입니다. That's $10. See, the signature brand seems to be lower. 고기를 좀 사고 과일과 채소, 달걀까지 4명 가족이 겨우 3끼 정도 때울 양인데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Maybe gotten like 3 bags of lettuce and kind of use that over time, but I just get 1 bag now, make a meal of it, another bag, make a meal of it. 기름값은 더 크게 올랐습니다. 가득 채우는데 $40 정도이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확히 2배가 됩니다. It's $80 a week. That adds up. You know, that's times 4, $320 a month.
요즘 미국에서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걸 찾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게 올랐습니다. 이른바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오일 쇼크 때인 1980년 수준의 두 자릿수 물가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7.9% 상승해 1982년 이후 최대 폭으로 뛰었습니다. 휘발유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뛰었고 중고차 값은 41%, 달걀은 13%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푸틴 탓 물가 폭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2월 말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는 이달 물가에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A very hot report, and this is the sixth consecutive one. And right now, there's concerns that it's only going to get a lot worse given the situation in Ukraine.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힘든 건 어쩔 수 없다고 브라이언 씨는 말합니다. It gets hit the hardest because we don't have those extra dollars, and the middle class definitely feels it the worst in this country.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결국엔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원장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공립시설이다 보니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작 경징계가 전부였는데요. 원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고 피해자인 선생님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제보는 MBC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여름 무렵 한 어린이집 원장이 무려 50분 가까이 막내 교사를 다그칩니다. 여기에 있는 누구도 내가 뭔 이야기를 했을 때 원장님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를 내가 한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두 번째 또 그러시더라고요. 벽에 장식을 붙이라고 지시했는데 장식이 떨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막내 교사를 수시로 혼냈고 사생활을 캐물었습니다. 휴가를 언제 어디를 누구랑 갔냐 이거를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반성문서라고. 불편한 신체 접촉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는 날에는 뽕을 하고 다녀야 된다 하면서 가슴께를 만지는 거예요.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시민들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돌봄 노동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서비스원이 세운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갑질이 이어진 겁니다. 원장과 사회서비스원 대표의 회식 자리에서 춤을 추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원래는 그 대표님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춤을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첫 직장 생활 1년 만에 우울증과 공황, 불면증 진단을 받은 막내 교사는 2021년 3월 10일 일기장에 나는 죽은 사람이었다. 조금만 무리하면 기절할 것 같다고 썼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감사실이 원장의 갑질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도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장은 그대로 남고 자신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쫓겨났습니다. 갑질 원장을 받아줄 다른 어린이집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에선 최근 또다시 직장 내 괴롭힘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한 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 조사를 벌인 끝에 조리사를 교육과 회의에 안 부르고 따돌렸다고 결론낸 겁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일부러 교육과 회의에 안 부른 게 아니었다며 노동청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회의에서 저를 배제시키고 저를 따돌리고. 사회서비스원은 작년 11월 어린이집 원장의 갑질에 대해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승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MBC가 약속을 지켰는지 묻자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20대 엄마가 유아차를 밀면서 열차에 타려는 순간 문이 닫히면서 열차가 유아차만 싣고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17개월 된 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놀란 엄마는 다음 역까지 뛰어가야만 했는데요.
코레일 측은 사람이 타고 있는지 인식하는 센서가 고장나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유아차와 함께 전철역 승강장에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열차가 도착하고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아차를 밀면서 열차에 오르려는 순간 열차 문이 닫혀버립니다. 유아차만 탄 열차는 그대로 떠나버리고 여성이 전철을 쫓아가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유아차에는 17개월 된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계셨던 분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소리치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때 출발을 해요. 놀란 엄마는 역 밖으로 뛰어나와 다음 역까지 1km를 달려야 했습니다. 뛰다가 지치면 걷다가 다시 또 달렸습니다. 뛰어왔어요. 빨리 아기한테 잡고 싶어요. 계속 달려요. 다음 열차는 16분 뒤에야 오는 데다 휴대전화와 지갑도 유아차에 둔 상태여서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이어서 역무원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수술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실밥이 다 풀렸죠. 어금니 악물고 달려간 거죠. 그렇게 도착한 다음 역에선 상황을 목격한 한 여성 승객이 아기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 많이 울었어요. 아기랑 많이 안아줘요. 아기랑 한테 지하철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요. 스크린도어가 사람이 타고 있다고 인식하면 열차는 출발할 수 없지만 센서가 고장나 엄마가 타는 중이라는 걸 인식 못한 겁니다.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았는데 지하철이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기대고 있었으면 붙어 있었다면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코레일은 사고를 당한 엄마에게 사과했으며 오작동 원인을 조사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요즘은 대규모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잘 짓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동네마다 작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만드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우리 동네에 필요한 전기를 우리 동네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분산 에너지. 우리나라도 이 분산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 지붕을 태양광 패널이 가득 덮었습니다. 옥상에는 LNG에서 수소를 뽑아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전지도 설치됐습니다. 이 주유소는 이렇게 생산한 친환경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합니다. 필요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입니다. 아이오닉 5 기준으로 80% 충전까지 18분 정도 소요되는 350kW 소속 충전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는 대부분 멀리 떨어진 대규모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듭니다. 넓은 땅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더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분산 에너지입니다. 동네에서 필요한 전기를 그 동네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겁니다. 태양광이나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같은 작은 발전시설을 이용합니다. 동네 주유소는 물론 우리 집도 발전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 소비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수용성도 높고 시스템 면에서도 송배전 손실률이 줄어드는 장점이.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2019년에 이미 전체 발전량의 30%를 소규모 분산 에너지로 채웠습니다. 서호주에서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달았습니다. 한국의 분산 에너지 비중은 12%. 정부는 204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규제들을 손봐야 합니다. 연료전지도 조금 세분화해서 작은 소규모 주유소에서도 이제 그걸 설치해서 뭔가 이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분산 에너지가 활성화되면 100% 재생에너지 전기만 쓰는 아리백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11년 전 오늘 일본에서는 규모 9.0의 강진에 15m가 넘는 쓰나미로 원전까지 폭발했죠. 일본은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고 원자로 폐기 작업도 계속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1년 전 폭발의 흔적 그대로입니다. 천정은 무너져 내렸고 콘크리트 잔해도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부서진 벽면엔 철근이 뒤엉켜 있고
기둥 여기저기에 금이가 있습니다. 레일가こっちが回ってるよな。これはさ、こう力を受けてここひび入ってるからさ。 방사능 수치가 가장 높은 원자로 내부는 지난달에서야 수중 카메라를 이용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폐로 공정은 아직도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난해엔 원자로 덮개에서 최대 4경 베크렐, 사람이 노출되면 1시간 내 사망할 수 있는 고농도 방사선도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복구의 최종 목표인 폐로까지 30-40년을 내걸었지만 최근 이마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現実的に例えばさまざまな方面に対して約束できるような年数を確定させるのは私は技術的に不可能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지금까지 제거한 오염토만 1,400만 세제곱미터. 옮길 곳이 없어 후쿠시마 현에 쌓고만 있습니다. 피난 주민 8만 8천여 명 중 돌아온 건 14,000여 명, 16%뿐이고 방사능 오염 우려 탓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아직도 판로가 막혀 있거나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복구는 기약이 없는데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해양 방류 반대 여론이 45%로 더 많았지만 도쿄전력은 방류용 해저 터널을 뚫기 위해 지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福島県の漁業に壊滅的打撃を与えるとともにこれまでの努力や再興意欲を完全に奪ってしまうものであります。 기약 없는 복구 기간 동안 훼손된 원전이 버틸 수 있을지도 큰 문제인데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안전 문제가 발생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일부 섬 마을에는 급수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식수로 쓰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물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의 저수지입니다. 1200여 세대 주민들의 식수원인데 고갈 직전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하얀 선이 이 저수지의 평균 수위입니다. 지금은 거의 물이 말라버리면서 저수율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이면 물이 바닥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 탓입니다. 보름 내로 100mm 이상의 물이 비가 오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현재 있는 물 가지고는 일주일 열흘밖에 못 버팁니다. 저수지를 사용하는 10개 마을에는 이미 넉 달째 제한 급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는 식당이나 펜션은 급한 대로 비상용인 소방수까지 퍼가며 나눠 쓰고 있습니다. 펜션하고 식당에 물이 모자란다 해서 물 떠주려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이런 적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욕실 온 지가 한 5년 됐는데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통영시는 급수선을 동원하고 인근 섬에서 물을 지원받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육지에서 150톤, 그다음에 최수온지에서 한 100톤 가지고는 부족한데 모든 어떤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총동원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 방편일 뿐. 급수선을 통한 하루 물 공급량은 150톤으로 실제 사용량 300여 톤에 크게 못 미칩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기후제까지 지냈지만 많은 비가 오는 장마철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패럴림픽엔 소리에만 의지해서 가파른 슬로프를 내려오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시각장애 알파인 스키입니다. 우리 선수단 최연소 최사라 선수가 가이드 김유성 선수와 함께 첫 동행을 펼쳤습니다. 현지에서 손장훈 기자입니다. 출발선에서 주먹을 서로 맞대고 레이스를 시작한 최사라와 김유성. 헤드셋으로 전해지는 가이드러너 김유성의 안내에 따라 빠르게 최사라가 빠르게 기문을 통과합니다. 홍채가 없이 태어나 바늘 구멍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믿고 따르는 목소리가 있어 가파른 슬로프도 두렵지 않습니다. (1, 2차) 합계 기록은 2분 15초 이상. 11위로 경기를 마친 최사라와 김유성. 서로 큰 힘이 됐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삶의 하나의 등대 같은 존재이거든요. 길을 가야 돼 비춰준 등대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스키 탈 때도 막 뒤에 돌아보고 막 그러거든요. 막 없으면 좀 허전하고.
4년 전 평창에선 나이 제한으로 개회식에서 대회기를 들고 입장하는데 만족해야 했던 최사란이 20살이 돼 출전 자격을 얻은 이번 대회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비장애인 스키 청소년 대표 출신 김유성과 선수와 가이드런으로 3년간 호흡을 맞췄습니다. 대회 직전 김유성이 코로나에 걸려 동반 출전이 무산될 뻔도 했지만 다행히 빠르게 완치돼 꿈의 무대에서 잊지 못할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후회 없이 정말 즐겁게 패럴림픽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빠랑 같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패럴림픽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아름다운 동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사라와 김유성은 내일 회전 경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높은 곳에 도전합니다. 옌칭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메이저리그 노사가 단체 협약에 합의하면서 류현진 선수도 오는 14일에 출국하게 됐는데요. 함께 훈련한 친정팀 한화 선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포근함을 넘어서서 낮 동안 다소 덥게 느껴진 분들도 계시죠. 남쪽의 훈풍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려서요. 오늘 낮 울산 지역의 최고 기온은 23.7도, 서울도 18.4도로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갔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서 기온이 20도를 넘나들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빛은 차츰 흐려져서 내일 밤 북쪽부터 봄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에는 10에서 40mm가량 흠뻑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방에는 5에서 10mm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그래도 습도가 높아져 잔불 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다행입니다. 건조특보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전국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요. 비는 내일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일요일 낮에는 동해안 지방에서도 내리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의 공기질은 내일 차츰 나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6도, 남부지방도 10도 안팎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는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월요일까지도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도 당분간 꽃샘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